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하운 선교의 김디모데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디모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평화나무 네. 진실성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오신 손님 우리 권지현 센터장님 소개해 주시죠. NCCK 인권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박승열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승열 목사입니다. 예, 우리 박승열 목사님. 네, 박수. 한국 감사합니다. 기독교교회 협의회 네. 인권센터. 네. 예. 인권센터에서 그동안 참 많은 활동을 했고요. 네. 성소수자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회원 교단하고 갈등이 없으셨어요? 아마 회원 교단에서도 불만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최소한 누군가는 또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네. 그냥 뭐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네. 은근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압박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압박 많이 여기저기서 받으시죠. 항의 전화가 많이 오죠. 네. 당신들 그런데- 기독교 맞냐 이렇게. 네. 예. 근데 저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우리는 일 잘하고 있구나라고 척도를 그렇게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의 전화 온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인권센터를 저기 아프리카, 탄자니아 네. 이런 데로 옮겨가지고 전화하지 못하게. 그럼 그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국제전화 나오게. 그러시면 어떨까? 예. 아 그래요. 그래도 NCC 보면은 그 순복음도 있어요. 네. 예장 통합도 있고 네. 합동은 없지만 네. 뭐 감리교도 있고 네. 그렇죠. 이런 교단은 지금 아주 뭐 NCC의 지금 스탠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그렇죠. 그런데 NCC라고 하는 어떤 역사와 또 자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 내에서는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세상에 NCCK가 하는 일은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반발해도 별 소용 없다. 뭐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한국 교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그래도 이번 최소한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예. 생각합니다. 아니 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거나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특히 최근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관련해서 성명 내신 거 보고 굉장히 그래요? 감동받았거든요. 무슨 성명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이 설교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어떤 반인권적인 어떤 그런 선포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낙태죄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신앙으로 이것들을 다 지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이제 성명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항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거나 뭐 이런 건 없어서요. 네. 그리고 고맙게도 저한테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우리 NCC 총무님이 저 대신에 그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좀 죄송하죠. 혹시 목사님 동명이인의 박승열 목사가 항의 전화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죠. 그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동명이인의 박승열 목사. 네. 그분도 네.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분도- 어떤 분입니까? 네, 이제 성범죄 연루돼서 네. 네, 그때 굉장히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동명이인이세요. 네. 그 저희 아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차마 저한테 전화를 하지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오해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나 네, 보죠, 그때 네. 당시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네, 지금도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마치 그 김다정을 아, 김디모데 목사님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후배 하나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는 거 저를 대뜸 보자마자 누나 김디모데 사건은 어떻게 됐어? 무슨 말이냐? 아이고. 그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 김디모데 사건이 아니다.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명이인 때문에 예. 동명이인 아니지? 저 동명이인이 아닌데 아닌데도. 성이 같이 김씨라 예, 그 가해자도 김씨였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네. 우리 박승열 목사님은 인권운동 하시고 또 네. NCCK에서 인권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또 다른 이름의 박승열 목사. 근데 교단은 또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교단도 또 같고요. 하필? 생일도 같아요. 생일 한자도 아니 이런 같고요. 우연이
어떻게 이럴 수 저보다 있어요? 출생년 나이만 조금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조금 2살 더 많고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생일 같고 네. 한자 같고 그리고 네, 교단도 같고 네. 서울 지역도 갖고 서울 지역이기도 아. 하고. 예. 그 근데 그 목사는 조카를 성폭행했나요? 그때 그랬죠. 네, 네. 그래요. 그런 또 교인 조카가 교인이니까 네. 교인 성폭행을 했는데 와 세상에 이 완전히 그 다른 결인데도 불구하고 네. 약간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 그 교단지들이나 뉴스앤조의 기사에서도 아래 꼭 이렇게 주석이 달렸잖아요. 네. 예. NCCK 인권센터 박승열 목사님과 그냥 다른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동명이인이다. 네, 네, 동명이인이다. 예. 그래요. 해명을 해도 예. 계속 전화가 오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 성폭행 해놓고 말이야 인권을 얘기해.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였어요. 믿었던 너 맞아 뭐 이런 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박승열 목사님은 동명이인입니다. 네. 예. 그 박승열 그 목사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글쎄요, 뭐 근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셨던 사이입니까? 그냥 뭐 같은 교단이니까 예. 서로 얼굴은 알고 살죠. 네. 예. 그래도 총회 때나 뭐 이래 보면 종종 만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요. 그 기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게 네. 또 기장은 그래도 여목사도 있고 네. 또 뭐 또 다른 어떤 교단보다 또 인권 감수성이 높고 그런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편 아파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내부에 이제 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제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하나 큰 숙제로 남겨져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져서도 안 되지만은 네. 터졌을 경우 정말 불행하게도 터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게 아마 그 대처하는 게 이제 결국 감수성, 인권 감수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여전히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 목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그렇죠. 교회 내에 예. 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그 피해자들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때 당시에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장마저도 그 안에서 어떻게 교단법으로 치리하려고 하다 보니 교단법도 사실은 제대로 인지가 그 안에서도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했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왜 기장에서는 왜 그런 성범죄 처벌법 같은 게 기장에서도 제대로 왜 안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네. 법이나 우리 규칙이 거의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기장교회에서 서로에 대한 이 정도는 할 거다. 이제 이런 그 좀 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좀 도덕적으로 이 정도는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비하리라고 생각을 못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기존의 제도와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후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역시 뭐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생겨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승열 목사님께서 저보다 더 큰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아이고 이런. 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동명이인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또 그 이 목회자의 길에 접어드셨고 인권 운동가로서 또 이 포지셔닝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인권 운동이라기보다 이제 사회 민주화 운동에 민주화 운동에 먼저 예. 쭉 참여를 학생 때부터 해왔고요. 그리고 학생이면 언제? 8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동안이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갓 저기 제대한 네. 그 예비역 선배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정말 저보다 조금 위이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동안이세요. 근데 우리 네. 저 따님이 네. 지금 저 그 한빛교회 전도사님이시고 또 우리 한신대 신대원
그 MDB 과정이시고 네,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 딸 이야기하면 우리 딸이 싫어할 테니까 네. 네, 그건 빼고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학부 때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오. 역사라고 해봤자 뭐 저 스스로 잡사과를 나왔다 생각해요.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그러는데 저는 온갖 잡동사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잡사. 예. 네. 그래서 그런데 뭐 우리 사학과의 풍토가 기본이 학생운동 내지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학교의 우리 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졸업한다는 게 별로 쉽지 않은 풍토였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저기 국사 교과서 국정화 그때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교과서를 집필할 역사학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네.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사철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고 했을 때, 요거 자본의 농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역사학이 뭐 취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홀대받을 학문인가?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자본이 이 데모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또 가져봤는데 진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과 교수님들은 취업률 제로였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다 이제 몇 년씩 있지만 아무튼 졸업은 해서 나갔으니까. 네.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한신대 신대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그 공단주의를 이제 배회하다가 위장 취업. 그 유명한 그건 위장 결국 취업. 못했어요. 하고 못했어요? 싶었는데 못했어요. 김문수도 했던 위장 취업을 못하셨습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제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가니까 네. 딱 보더니 그때 한참 유행한 화두가 위장 취업이었거든요. 네네. 얼굴 딱 한번 보고 이력서 한번 보고 네. 가시죠. 그래서 결국 그럼 거기다가는 대학 이름을 다 적으셨습니까? 안 적었죠. 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얼굴 자체가 엘리트. 엘리트처럼. 그냥 그때는 못 먹어서 그랬는지 얼굴이 허연벌건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요거는 틀림없이 저기 대학물 먹고 온 친구다 네. 이렇게. 그래서 취직을 못 하고 음. 그래서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음. 이따가 이제 그것도 지방공단을 예. 배회하신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청년회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기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EY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속해 있는 이제 청년 단체 협의회 네. EYC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 연합이라고 이제 옛날 전국 민주운동 연합에 이제 관여했던 기독교계 이제 단체가 있습니다. 기사위원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네, 거기는 연구소고 기사련이라 가지고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기사위원 출신으로 네. 만덕산 형님이 계시잖아요. 만덕산 형님. 우리 손학규. 네, 예.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얼굴만 알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늦게서야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그러셨구나. 그 해가 어느 해였습니까? 몇 년도? 그게 이제 96년도에 이제 한신 MDB에 이제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건 이제 그때부터 뭐 전도사로서 이제 쭉 활동을 해왔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 관여한 게 이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협의회. 제가 목정평. 목정평에서 이제 간사로 이제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정평에서 회장하고 총무하고 회장하고 마쳤죠. 예. 그 목정평 하면은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네, 비슷한 위상과 네. 또 노선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 1973년도 74년도인가 이제 창설됐다면 저희 목정평은 84년도에 이제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아마 4.13 호원 조치 때, 네. 호원 조치 때 이제 삭발하고 항의 농성했던 게 아마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업적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80년대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서 또 아무래도 우리가 또 내일 모레면은 또 예.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도 한데 광주의 진실은 어떻게 뭐 전두환 정권 초기에 접하셨나요? 아니면은 나중에 다 뭐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청문회가 열리고 그래서 알게 되셨나요? 80년대 운동과 모든 과정은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 그렇지. 학살자 처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운동의 핵심 화두였죠. 모를 수가 없으셨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사진과 또 나중에 광주 천주교 그 광주 교구에서 만들어 온 이제 비디오 이제 이런 게 배포하는 게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상영해서 함께 보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여론을 조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초반 80년대 초반에 운동의 가장 중심적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50 청문회 때 그 질의응답지도 직접 이렇게 살펴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87년도 6월 항쟁 끝나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제 그 법도 만들어지고 진상 규명하는 청문회가 할 때 저도 이제 그 이화시 선배 되시는 이제 의원님 이제 거의 청문회 청문위원이었기 때문에 누구시죠? 김영진 아, 의원. 김영진. 네. 그 저기 국가조찬 기도회 네. 좀 또 나중에 하셨고 뭐 네. 나중엔 동성애 반대도 막 앞장서서 그래서 예. 좀 인연이 갈라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때는 저희 이제 선배님이니까 네. 이 일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거기 이제 조사 그 의원실에서 자료 조사하고 질문지 만들고 뭐 그 일을 이제 참여했죠. 아 그러셨구나. 50 청산 네. 또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또 네. 일조하신 이력도 있으시고 와. 뭐 광주에서 사셨던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광주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직장 생활이 이제 그 도청 앞에 있는 데서 전남도청. 예, 전남 도청 앞에 있는 데서 이제 근무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80년 2월 달에 서울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서울로 왔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5월 이후로 계속 계셨다면은 뭐 이 자리에 있을지 여기 안 없을지 계셨을 그야 그는 뭐 그때는 뭐 워낙 다양한 운명이 갈림길이었기 때문에 네. 뭐 모르죠. 그때 광주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신가요? 희생당하신 분들. 저희 가까운 그 학교 동문이나 친척들 가운데는 계시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체험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는 있죠.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서울 올라오셨을 때 5.18 당시에는 광주 상황에 대해서는 몰랐죠.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만 생각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독도들이 뭐 네. 난을 일으켰다. 예.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 일로 이제 6월 하순경에 이제 그 광주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거의 공포 분위기여서 제대로 이야기를 좀 잘 다들도 못했어요. 예. 즐겁해가지고. 네. 예. 발자국 골목길에 들리는 발자국 소리만 났는데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겁에 질려 있고. 예, 한 달이 이제 지났을 때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 네. 골목에서 소리가 들린다. 예. 대화를 숨죽이고. 딱 멈추는. 네. 와 도시 전체가 트라우마에. 그렇죠. 예. 예, 지금도 휩싸이는. 사실 광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40년 지났는데도. 그렇죠. 예. 뭐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직접 또 광주에서 이런 5.18 관련해서 진상규명 위해서 애쓰시는 또 목사님의 사연도 좀 담아봤거든요. 예, 네, 한번 보고 오시죠. 예. 네.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찍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나님도 새떼들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토성이 도시여.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의 일부분입니다. 전남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했던 김준태 시인은 시를 통해 광주 민중항쟁의 실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시인이라고 외친 김준태 시인. 그리고 그의 시는 광주 민중항쟁 추모 1주기를 맞은 81년 5월 27일 광주의 한 어느 예배당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강주의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준태 그 시 전체 상황이 강주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 전문을 다 구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시를 구해가지고 그 시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의 논문으로 가야바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 빌라도가 신문할 때 네가 왕이냐 할 때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강주의 현실을 듣는 것이 진리를 듣는 것이다. 당시 설교 내용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장헌권 목사. 당시 그의 나이 24살, 전도사였습니다. 5월 17일 날 계엄령이 확대되기 전에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학생 본분으로 돌아가니까 계엄령 해제하고 정치 양심수들을 다 석방하고 김대중 석방하고 이런 등등을 이제 시위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5월 18일 날 계엄령이 확대가 되면서 무조건 학생들 구타 또 연행에 가고 대검으로 찌르기도 하고 곤봉으로 뒤통수 같은 데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증언을 하고 교회가 침묵하지 말고 진실한 진리의 증언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거를 못한다 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고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강주 민중 봉기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장 목사는 당시 기독병원 안에서 찍은 사진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81년도에 전시를 통해 알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독병원에 원목으로 계시고 우리 학교에 강사로 오신 은뜰리 선교사님, 그분이 기독병원 안에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병원 안에 있는 신학생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전달해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필름을 줬어요. 그 필름을 제가 인화해서 사진 한 30여 장을 전시회를 했죠. 몰래 숨겨두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광주에서 사명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세월. 5.18 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대하면 서로 연대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폄훼하고 망언과 왜곡을 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상정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5.18 진상 조사위원회를 9월 달에 출범해야 되는데 현재 자한당 때문에 그것도 꾸리지 못하고 장헌권 목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후대의 기억 속에 남겨주고 싶은 이름들. 그 이름들이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 가운데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 긋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우리가 받고 사는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은혜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 것이 번영 신학 출세 성공 이런 어떤 만몬 자본 이런 신앙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이런 삶을 저 자신부터 이제 부족하지만 살려고 하니까 이 평화나무 한다고 하길래 사단법인 처음에 저는 맛집 탐방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지를 듣고 나서 그 개싸움이거든요. 개싸움은 김영민 전공이에요. 돼지인데? 그리고 김영민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알맞은 SNS 때 가장 알맞은 돼지이자 예수의 정신을 잘 구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영민이 하는 거라면 전 무조건 지지고요. 아멘이요? 교회야, 교회. 아, 지금 교회지.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잘 될 겁니다. 김용민이 하는 한. 그리고 김용민을 상대하게 될 상대방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주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장원권 목사님 얘기 듣고 왔는데요. 이분은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그 광주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오셨대요. 엄마 아빠 따라서. 그래서 그 동생분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전남대생이었나 봐요. 예. 그런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막 다 찾아다니다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네. 너무 놀래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사실 느끼는 감정이 안도감과 감사한 마음뿐이었겠습니까? 불안감. 아니 그것도 있을 거고 내 동생은 살았구나라는 거에 대한 오히려 미안함 이런 것도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셨겠죠. 직접 그 80년도에는 뭐 시민군으로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하셨다면서 그 부채감이나 미안함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고 이후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후에 그 추모 예배 같은 것도 당시에는 드리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안에서 추모 예배도 이렇게 소수라도 모여서 드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고 미행 같은 것도 많이 당하시고 뭐 이랬었나 봐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에 굉장히 좀 감동이 됐었고 서로 잘 아시죠? 네. 네. 저랑 네. 같이 이제 목종평 활동도 하고요. 네. 또 그분이 이제 광주에서 인권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그런 연대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다들 제가 그 항상 되게 외로우시죠라고 여쭤보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못할 때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연대의 손길이 없는 거에 대해서 또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아마 활동하는 가장의 핵심이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활동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가족들은 그 내용은 공감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안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염려를 앞세우다 그쵸. 보니까 가족들하고 자꾸 이견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장원권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이제 동료들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제가 활동하려고 하는 바도 그렇고 아마 다 이런 이제 방송도 그런 서로 연대의 마음을 나누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그 예전에 50 청문회 때 이게 저희가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 네. 이거는 발포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그 발표한 것처럼 사살, 네. 조준 사격하고 그러한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50 청문회 때 그 질의응답지에 보면은 그 계엄군이 그냥 이렇게 논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한테 그냥 사격을 하고 네. 그런 질의응답이 네.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첨삭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 그러니까 제가 그 광주 그
진상 규명 이제 청문회 할 때 그 정교사 일지를 이제 다 보내와서 그걸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교사요. 네, 뭡니까? 전투교육사령부의 이제 아마 약칭을 알고 전교사.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전투일지 상보에 보면 그 주남 저수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계엄군들이 철수하면서 시민군들에 밀려서 철수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모내기하고 있는 농부들 그리고 저수지 부근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사격을 해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그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 한 명이라고 해서 기억하는데요. 그 아이가 결국 그 총탄에 맞아서 죽죠.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존중, 군인으로서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광주 부근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적대적인 그 교육을 받고 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말이죠. 네. 그 거기 살고 계신 분들 베트남 국민을 향해서 아니 뭐 전혀 뭐 저기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네. 마구잡이로 총을 쏘고 네. 심지어 여성들은 또 성폭행을 가하고 말이죠. 네. 그 얘네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적군으로 본 겁니다. 네.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교사 일지마저도 그런 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정교사 일지 89년도 그때 제가 받아서 볼 때가 89년도인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런 정교사 일지조차도 거의 삭제하고 조작해 놓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삭제하고 조작된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렇죠. 얼마나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지금 시신을 빼돌려 가지고 수백 구를 불태워서 강이나 바다에 버렸다. 혹은 뭐 어디 뭐 쓰레기 차로 해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악마가 할 짓을. 네. 악마가 할 짓을. 자, 이쯤에서 목사님, 전두환 사형해야 됩니까? 저는 사형제 반대하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보다 예. 종신형을 예. 책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최소한 아직 이제 법적으로나 진상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전두환 광주 민주항쟁은 그 학살은 전두환과 그 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 그러니까 계엄 확장에 의한 이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총 책임은 결국 전두환이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희생당하신 시민들과 또 40여 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그 광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한다면 물론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생명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인권단체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신형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제 생각. 저는 인권단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거는 본보기로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집행은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일단 사형 언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난 내일이라도 사형당할 수 있다. 이 공포 속에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권단체에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다음에 네. 부활시켜서 다시 매달아 죽여야 돼요. 네. 수십 차례 반복을 좀 해서 그래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징벌적인 이런 것보다 최소한 그 사람의 어떤 변화와 교화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의 생명에 대한 징계, 어떤 보복적인 의미에서 사형은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 양보해서 네. 알거지가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 합니다. 그게 더 마음에 알거지. 듭니다. 거의로 낳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걸걸요? 네, 그렇지. 네. 전설의 29만 원 소유 그렇죠. 주시기 때문에. 29만 원만 딱 주고 그 살아라. 29만 원도 좀 아까운데요. 29만 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저 목사님 이 5.18을
자꾸만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네. 민주항쟁을 이 북한 간첩설로 떠들어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교계 지도자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예,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군 그 요원 그 두 분께서 국회에서 네. 이렇게 이 39년 만에 진실을 이제 밝히셨는데 저는 반드시 그 김진태와 그리고 이 막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종명 씨도 교회 장로고 네. 김진태는 춘천중앙감리교회 네. 집사. 예.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나 부끄럽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부끄러우면 내 몫인지 예. 모르겠어요. 그 당대표 징계를 안 한 당대표는 기독교 대한침례회 그 저기 전도사고 예. 황교안 예. 아니 이게 탈북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탈북자가 이 얘기를 하고 다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제가 그 탈북자들을 또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음. 한번 길게 통화를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600명은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로도. 600명이 광주에 내려왔다. 네. 북에서. 네, 600명 그분들 얘기. 주장한 사람이 지만원 박사인가요? 환자죠.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로도 솔직히 600명은 말이 안 되고, 근데 자기는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살던 동네에서 뭐 북한에 있던 광수들이 뭐 이렇게 몇 명 내려갔다고 카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를 100%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래요. 600명이 넘어왔으면은 네. 뭐 미국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네. 600명이 그렇게 활개쳤다면 미국이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전 장군이 직접 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예, 무엇보다 불쾌했었죠. 600명이 진짜 그랬다면은 600명이 아니라 60명이라도 네. 이게 전두환이가 충분히 이용해 먹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광주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실제로 그 광주에서도 네. 본인들의 이러한 이 항거가 네. 이 언론에서 네. 그 국보위가 장악한 언론에서 이 북한 간첩에 한 소행으로 그렇게 할까봐 대자보를 많이 그 당시에 광주에서 네.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 오판 말라.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북한 간첩 소행이나 좌익의 활동이 아닌 순수한 순전한 네. 민주 항거다.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것 자체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네. 다 묵살되고 말았었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날 2월 8일 날 국회에서 직접 열렸었던 이 공청회. 난리가 났었죠. 네, 그때. 이때 제가 현장에는 사실 뭐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마침 국회에 다른 일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을 예전 사진과 현재 사진이 이게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저 뭐야 MBC에서 한번 방송을 했어요. 네네. PD 수첩인가요? 예. 근데 이제 뭐 황장엽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광주에 사시는 박남선 씨 그분인 걸로 사실은 밝혀졌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요즘에 안면 기술 그 기술력이 이거 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아니 팩트 체크가 된 것까지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아직도 이렇게 황장엽 씨 얼굴도 이렇게 지금 결국 그 이야기는 지만원 씨가 10,000원을 벌려고 하는 그 돈 벌려고 하는 하나의 그냥 네. 그 언론용이라 생각하고요. 네. 심지어 그 보수 인사의 대표적인 조갑재 씨만 해도 아주 합리적인 반박을 하잖아요. 네. 아, 그분이 광주에서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취재를 했을 때 북한군이 왔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리고 600명이 왔다고 한다면 그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 그리고 하려면 서울 가서 해야지. 예. 왜 광주로 와요? 그러니까요. 그 더군다나 100몇 명이 그냥 한 200여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200명의 시신 다 어디 갔냐? 또 그 광주 끝나고 400명이 다 어떻게 흩어져 갔느냐? 그 살벌하게 그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군인은 600명이라고 한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함께 동조하지 않는 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해요. 조갑재 씨만 해도. 네. 그러면 결국 지만원의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만원의
말을 빌려서라도 네.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야만 그 학살정당의 오명을 또 벗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는 또 이렇게도 보거든요.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는 거는 더 이상 공개돼서는 안 돼. 뭔가 또 큰 비밀이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80년 그때 당시부터 전두환 그 일파들은 자기의 어떤 계엄 확대와 광주에 대한 그 진압에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불순분자와 간첩들의 준동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 지금도 여전히 그 틀로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죽임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유공자 문제 운운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의 어떤 공로와 공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는 거다 생각해요. 그 결국에는 이런 거죠. 그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하면은 조선일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유공자 그 이신 분들 중에서 뭐 살다 보면은 항상 뭐 정말 천사처럼 정말 천사가 흠모할 만한 도덕성과 또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았겠는가. 한두 명의 일탈 가지고 5.18 유공자 알고 보니 두 얼굴. 그렇게 해서 전체 유공자가 다 뭐 말하자면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랜 수법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속아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의 지금 유공자, 순수한 유공자를 가려야 된다. 이런 관점 자체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번에도 그 국회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은 사람들이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짓밟았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 보상법도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했고 거기서 심사해서 다 유공자를 선정했어요. 자기들이 집권할 때 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 자신들이 한 일을 자기 스스로가 그 부정하고 있는 자가당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전에 그 홍준표 대표도 그 지방에 내려갔을 때 어떤 그 어르신께서 왜 5.18 이런 거를 행사하게 하냐 하니까 YS 때 본인들이 만든 법이고 본인들이 단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그 5.18 관련해서는 5.18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 뭐 이게 세계유산이 뭐 그냥 뭐 동네 뭐 상도 아니고요. 되게 이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줄 때는 엄청나게 검증을 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을 하죠. 예. 근데 세상에 자기네 그 국가에서 발생한 프랑스 혁명과도 거의 동급으로 보는 그 광주 민주항쟁 운동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돼서 그렇게 인류의 유산으로까지 표명이 된 것을 북한 간첩이 내려와서 버린 소행이라고 자학적으로 이렇게 그 자해하듯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전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그 시기가 하필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박근혜 정권 때 이게 오픈이 되고 알려지면은 또 이 5.18하고 그 박근혜 정권의 그 부모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 또 커넥션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리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광주 민주항쟁 운동을 유네스코 기록유산, 세계유산이라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참에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 북한의 어떤 개입설, 불순분자 난동, 그리고 지역 감정 이 프레임으로 선전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광주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고통 문제, 지역 감정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핵심은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환이 처벌받은 건 내란 혐의로 해서 12.12와 5.17 그것 때문에 처벌받았지 광주에서 시민들의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결국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고 책임자로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광주를 고립화시키려고 하는 건 그때도 광주만 고립시켰고 지금도 광주만 해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그때 이제 80년도의 학생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들은 광주 문제를 광주에서 있었던 진상을 모든 시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보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유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탈북자분들이 네. 광주항쟁에 대해서 무슨 네. 북한 간첩이 내려왔다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네. 저는 좀 그게 너무 코미디인 게 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뭐 자기가 군 출신이었고 뭐 군인이었다 그러는데 근데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600명을 간첩으로 보내면 1급 비밀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그 병장 그 뭐 경교대 나와서 그 수교라고 하지만 육군으로 따지면 병장 제대했거든요. 저도 군대는 다녀왔죠. 그럼 병장 출신들이 그 1급 기밀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발설을 하고 다니는지 전 그게 놀랍습니다. 아니 최소한 뭐 장교라도 600명 보낸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단 그 북에서 왔다라는 그 탈북자라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거의 그 쫄병이나 그 낮은 계급이어서 1급 기밀은 뭐 접근도 하지도 못하고 그거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자기도 근데 어떤 뭐 북한은 또 군생활을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1년인가요? 11년.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군 출신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간증 정말 바꿔야 돼요. 아, 네. 맞아요. 저도 한번 예전에 해봤었는데 막 자기 인생 얘기에 대해서 즐거워해 주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좀 더 보태 자극적인 네. 거죠. 보태집니다. 또 그것도 없던 얘기. 그 증인이 없으니까 네. 누가 반박을 못하니까 막 만들어내요. 특히 북한 관련 기사가 팩트 체크가 가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교묘한 게 네. 제가 그렇다고 탈북자분들을 전부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탈북 과정이 상당히 그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그럼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아요. 네. 그 감동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거기에다가 후반부에 600명 보냈다라는 걸 탁 치면 그게 아 진짜구나. 왜냐면 내가 지금 감동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스킬로 딱 받아들이게 팩트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요걸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서 간증 때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지울 수가 그래요. 없습니다. 아니, 간증은 그래서 없어져야 돼요. 네. 저는 뭐 방송들부터 네. 이 간증 같은 거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고 안 바꾸면은 저희가 한번 좀 평화나무가 좀 더 그 세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네. 간증 팩트 체크 팀을 간증 팩트 체크팀. 네, 그래서 간증 유명인들 간증은 네. 뻥친 건 없는지 이거 한번 네.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중에 또 평화나무가 확장되면은 그 간증집 방송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나온 간증집도 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하나요? 왜 황장로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가물었을 때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이거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나요? 참나. 그거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 저도 자체는 기도했습니다. 이미 저도. 뭐 팩트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일반 시민들이 그 동조하겠어요. 기상청 가서 그 당시 일기예보를 뒤져봐야 되겠네요. 실제로도 그래 봐야 되고요. 그 이종명 장로 때문에 그래요. 이종명 장로. 그 사람 그 더덕해러 갔는데 갑자기 그 영웅이 돼 버렸어요. 더덕해러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간 책임을 져야 될 일, 징계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영웅으로 포장됐단 말이죠. 이건 좀 스트레이트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나중에 이걸 가지고 간증을 했다면 얼마나 또 광을 팔겠어요. 예. 교회를 이딴 식으로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만드는 일, 평화나무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평안함이 커가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네, 정말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정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정의와 평화를 해치는 모든 일들을 공격적으로 파도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지 네. 않겠는가.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것도 있고 극우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이런 보수 개신교계 이들의 발목도 잡아야 될 테고요. 목사님 그 종무 오각권 아니십니까? 네. 그 NCC는 이제 기독교회관에 있죠. 예, 예. 연합회관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회관 그 옆에 있는 큰 건물 네. 좀 현대식이고 그 건물에 또 기장도 입주해 있고 네. 예. 한기총도 같이 있고요. 입주해 있습니다. 예. 한기총하고 NCC는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뭐 이거는 불교하고 개신교보다도 더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느낌 확 오네요. 그냥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막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좀 한 동네에 있는데 네. 뭐 마주치거나 뭐 혹은 그럴 일은 거기 얼굴도 잘 모르고요. 모르시고 네. 그렇군요. 정광훈 목사랑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글쎄요, 저는 잘 정광훈 목사 얼굴도 모르시는 것 같아. 느낌에. 예. 아니 근데 한기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기총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NCC가 진보적이고 또 현 정부,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늘 비판적 입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관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들은 뭐 역사적 스스로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부를 유리한 활동을 하는 기독교 내에 정부의 전위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그 한기총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한국 교회 보수 여러 교회들이 5.18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극우 개신교 세력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좀 이렇게 교인분들이 많이 선동되고 그리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거기 앞장서고 있잖아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홀리지 않고 네.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낚이지 않고 좀 이렇게 정확한 이 5.18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좀 교인분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한 말씀 저는 해주셨으면 오늘 지금 이렇게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5.18 진상에 대한 네. 그 서로 규명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80년대 중반만,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에 대한 참상을 왜곡하려고 하는 건 거의 동물과 같은 수준이라고 욕먹었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흐릿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이미 다 됐는 일인데 또 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좀 안이해진 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진상 규명을 하는 거, 그리고 진상 그날에 어떤 참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군대가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하고 짓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과 실체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네. 그 정도 이야기는 좀 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 박승열 목사님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아이 별 말씀도 하세요. 모르실 리가 있나? 다 아시면서 황교안 대표 말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 네. 홍축 법유식 가가지고 네. 네. 뭐 그야말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네. 이 정체성을 과시를 하셨어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합장도 안 하고. 굉장한 기독교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굉장히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용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 우상 숭배를 또 금하는 것을 뭐 미덕으로 알고 있고 또 신앙의 어떤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막 불상을 뒤엎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갖고 욕을 하면 좀 문제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부처님에 대한 형상을 상징화해서 거기에 예의를 표하는 것들도 정말 우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분들의 또 믿음이 그러니 제가 뭐라고 단죄할 수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과연 뭘까라고 한 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상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 우대하는 것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다 돈, 권력, 이게 오히려 더 우상이죠.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정말 그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은 뭘까? 오히려 권력에 대한 거,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 되고 싶은 거, 이런 게 더 큰 우상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머리 숙였을 겁니다. 거기에는 머리를 숙였으면서 단지 부처상 앞에서만 머리를 안 숙였다. 저는 이런 그 생각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 그러면 또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해주겠구나. ոտոտ한 요셉 총리 우상 앞에서 고개를 안 숙이는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것조차도 정치적 계산 세법을 했다면 정말 교활한 거죠. 교환하다고 하셨어요? 교활하다고 교활하다고 했어요. 네, 교활하다고. 예.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분 별명이 그래서 황교안.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요셉 같은 총리 이렇게 그 이제 말하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요셉 그분이 정말 자다가도 놀랄 일이겠네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말 따뜻하신 분인데 거기에다가 차가운 공안 검사를 거기다 비유한다면 저는 뭐가 저는 정말 황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도사가 또 전에 검사로 있을 때 목사에 대한 세금 과세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었어요. 지난번에 국회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같이 목회자 특히 지금 세금 문제의 핵심은 목회자들이거든요. 신부님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계시고 스님들은 월급을 받은 바가 별로 없으니 돈 세금 낼 게 없고 원불교 교무님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들이시고요. 근데 결국 목사님들인데 90%의 목사님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과세점 미만이 과세 대상 그 이하가 전부 90% 이상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통계상 이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세금을 내실 분들은 10% 이상이고 또 그 중에서도 1% 정도 사회 양극화처럼 1% 정도의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해하죠. 그것도 퇴직금에 대해서도 그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18년도 부분부터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관심사죠. 그렇죠. 예. 퇴직금 적게 받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든 적게 뭐 많이 매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부목사님들은 아예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요.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해서 세금 특혜를 받는 것보다 저는 근로자 갑근세, 갑증근로소득세를 내야 가난한 교회 교우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한테는 훨씬 더 사회생활에 있어서 유리하죠. 그렇죠. 뭔가 그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갑종근로소득세로 내게 되면 세금이 좀 이제 늘어나긴 하지만 그 모든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사회로부터 부조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신도 정당하게 그 교우들도 역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헌금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도 정당하게 세금 내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세금 아끼려고 하는 건 결국 1%의 목사들 때문에 99%의 목회자들이 욕을 먹다 생각합니다. 그 1%가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수익이 많이 있는 대형 교회들. 그것도 메가처치들 대형 초대형 교회들이 해당되는 문제죠. 그 오정현도 그럼 지금 세금 안 내요?
뭐 자발적으로 내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면 안 안 낼 수 있다. 내는 부분이 많죠. 특히 뭐 기타 소득 같은 거 지금 이미 네. 지금 그 부분은 다 안 내도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로소득이 네. 아니라 기타 소득이. 네, 네. 뭐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다 면세에 해당이 되니까요. 본인이나 이렇게 네. 법니다라고 신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금액을 책정해서 내죠.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있지 않는 이상 수익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예, 많을 수 예.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세금 네. 책정이 돼야죠. 네. 그러니까 정부도 실제로 목회자들이 내는 세금 금액 총액과 그 세원에 대한 관리, 조사 이거에 대한 비용과 계산해 보면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세원에 대한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당국에서도 보고 있는 건 90%는 전부 다 면세점 이하다. 그러니까 10%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 그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목회자들의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네. 돼가고 있는데 그 사실 목사님 같은 이런 멘탈리티와 네. 역사 의식과 또는 이 시국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면 한국의 목사님들이 욕먹을 일이 없어요. 맞아요. 네. 존경받죠, 추앙받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의 스피커는 굉장히 작고 우리 뭐 오정연 뭐 이런 인간들 목소리는 크고요. NCC가 뭘까요? 한국의 기독 양심들을 많이 대변해 온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요? 쪼그라들지 않았다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할 역할을 다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국 개신교 하면은 많은 일반인들이 다 전광훈을 떠올리진 않지만 오정연, 조용기 뭐 이런 사람들 떠올립니다. 네. 사실은 NCCK가 제대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말이죠. 목사님 생각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량 중심적인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결국 돈과 사람을 얼마큼 동원할 수 있느냐. 그 자본의 동원력이 결국 이제 발언권의 총량을 결정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는 거기서는 돈으로 방송국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신문들 언론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시 이제 채널이 네. 명성교회가 시채널. 시채널.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것 등이 때문에 결국 발언의 어떤 총량 자체가 NCC는 자본력이 없죠. 그러니까 발언의 총량이 적다 보니까 결국 영향력도 없고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고요. 그런데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가는 바른 길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건 하나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들을까?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먼저 지레 포기하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또 진리의 목소리에 갈급해 있는 많은 교우들이나 시민들도 듣는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듣든 안 듣든 내가 할 바에 대해서 한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 싶은데요. 민주노총은 직선제로 네. 그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NCCK 회장을 그 가맹교단 교회별로 투표소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NCC 회장을 직선제로 뽑으면 어떨까요? 그럼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하겠죠. 교단에서 좀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회원교단, 통합이나 감리교나 뭐 저기 뭐 기장이라든지 순복음 또 어디가 있었죠? 뭐 이런 성결교 정도 빼고 장감성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교단에서 해가지고 직선으로 NCCK 회장이 된다. 뭐 다른 그냥 이름과 허울뿐인 교단 연합체보다도 훨씬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돈은 없어도 네. 이거 대표성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요. 네. 네, 아무튼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 저는 그 대표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NCCK의 그 어떤 대표성이 커져야 한국 개신교 쓰레기 목사들, 쓰레기 교회들
이들의 이름이 막 그 부상해가지고 한국 교회 온갖 똥칠하는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목사님 회장 좀 출마하시고 또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거운동도 하고 좀 어떨까요? 전 좋습니다. 예. 네. 예. 아직 그런 것도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네.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NCCK 회장은요. 네. 그렇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도 좋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저 전국에 장감 그리고 순복음 뭐 이런 그래도 저기 NCC 가면 교단의 그 교인 수가 전체 한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 그런가? 가장 큰 교단들, 그러니까 예장 통합하고 합동이 큰 편인데 네. 1, 2위를 다투는데요. 일단 그 합동이 빠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그 순복음 교회 하여튼 포함돼서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50% 넘을 네. 거예요. 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한 60%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NCCK도 가면교단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장 전도사로서 네. 예. 제가 예전 기억으로는 그 이영훈 목사가 네. 그 한계총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네네네. 또 전에는 NCCK 신학위원이었다고 제가. NCC 대표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위험도 없고 뭐 사람들이 네. 아니 최성규 김홍도도 NCC 회장을 그쵸.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다했지 그러면 뭐. 네. 예. 그래서 이제 NCCK를 좀 살려서 한국 개신교 좀 더 이상 먹칠이 번지는 일이 네.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박 목사님 앞으로 우리 NCCK 인권센터에서 할 일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서. 뭐 인권센터의 핵심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적인 그 박해를 받은 분들을 그렇죠. 옹호하는 이제 그런 인권 운동이었다면 이명박근혜 때 바쁘셨어요. 그때는 좀 오히려 네. 그 이명박 때는 네. 한가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박근혜 때 들어서서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들이 더 이제 많아졌고요. 예. 이제 NCCK가 저희는 그 특히 인권센터 저희 인권센터에 해야 될 일들은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대언해주고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만한 세상, 그분들도 길을 펴고 나도 그분들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인권센터의 핵심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소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인권센터가 되려면 뭐 아직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 성소수자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다수이면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시고 여성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이제 담아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성 문제는 여성 단체들이 잘 하시니까 그 문제까지는 뭐 저희 인권센터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성폭력자 피해자들, 성소수자들, 그 난민들,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자들은 이제 생겨나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 약자들의 길을 살리고 그들의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게나마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온건하세요. 네. 예. 부드러운 카리스마. 굉장히 온건한 그 심리적이시고. NCCK에서 작년에 예. 서지현 검사 예. 네. 상을 이렇게 수여하는 데가 바로 여기 예. NCCK 인권센터입니다. 서지현 검사도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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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인권상 그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모두들 감동이었어요. 아니 워낙 그분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죠. 진리를 깨우치고 사랑을 깨우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소감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줘서 오히려 인권상을 드림으로 그분이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걸 그 상을 받고
또 그 참석한 모든 분들한테 신앙이 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게 진짜 그런- 간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간증이었어요. 예. 네, 그래요. 아주 귀한 일 하시는데 우리 여러분 목사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 NCC 인권센터도 네.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오정현 이런 이름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전광훈 이런 이름만 네. 기억하지 마시고 좋은 이름 박승열. 네. 박승열도 동명이인이니까 좀 감안해서 착한 박승열 네.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낮은 곳에 임하면서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낮은 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좋은 세상, 천국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박승열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